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우리가 환지계획 내용과 똑같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분양, 설계, 환지 설계. 그다음 분양 대상자 주소나 성명. 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 신청한 사람들 아까 조합원이 2,000명이 있는데 1,8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1,800명 신청한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제주에 사는 사람도 있고 LA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의 주소나 성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에 뭐야? 새 거지. 비용 알지. 새 거. 그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종전거. 음아파트죠, 그죠? 그리고 언제 날짜 기준한다고 했습니까? 종전거는 언제 날짜를 기준한다고 했어요? 그죠? 언제 날짜 기준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날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에 뭐가 나옵니까? 권리명세. 종전권은 항상 뭐가 포함돼야 돼요? 권리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헌거. 우리가 환지에서도 이랬잖아요, 그죠? 환지에서도 첫 번째가 환지 설계, 두 번째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새거, 필지별, 권리별로 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종전권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권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권리. 그러니까 뭐 엄마아파트 501호에서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국민의 저당권이 얼마인지,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누군지 하는 등등 이제 권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비, 비용이죠. 추산액. 그 다음에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그 다음에 보류지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환지하고 똑같죠. 첫 번째 뭐예요? 새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설계. 두 번째는 새거. 세 번째는 헌거. 네 번째는 비용. 똑같잖아. 보류지. 보류지는 그거 있잖아요. 어디에 또 있었냐면 환지에도 채비지와 보류지 명세, 채비지 비용, 그 다음에 보류지 명세,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분양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성명 뭐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가, 사업생자는 분양 신청 기한이 끝나고 나서 기존 건물을 마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이죠. 철거 전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철거 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물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럴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건물을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건물이 뭐죠? 자꾸 하루에 10cm씩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은 철거를 언제 하게 되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하는데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 인가를 받는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빙의할 때는 뭐 한다? 신고한다. 그래서 변경의 경우에는 무슨 인가를 받아요? 변경 인가를 받겠죠. 단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경미한 건지 나오죠. 첫 번째가 계산 착오 오기 누락입니다. 도서의, 조서의 단순 정정, 계산 착오 오기 누락으로 조서가 정정됩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뀌었어요.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서가 바뀌었으면 지금 현재 있는 관리처분계획과 일치하겠습니까? 불일치하겠습니까? 불일치하죠. 그래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맨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맨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바뀌어가지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착오, 오기, 누락 등으로 바꾸고 정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맨날 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 판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뭐가 났어요? 판결이 났죠? 판결이 났잖아. 그럼 판결 내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불일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치시켜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바뀌어요. 근데 뭘 수반하지 않는다?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양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4번하고 5번이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할 때는 항상 처음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변경되는 상황이 뭐 할 때 경미한 상황이거나 이미 했거나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공통적인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5번만 체크해 두시면서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론케 하고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산정이 아니고 신청이 돼요. 오타. 신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타, 혹시 책 보다가 오타 있으면 좀 발견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한 개당 10원씩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안에 글자가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한 개당 10원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 내가 발견해서 20원은 안 줍니다. 제가 발견했잖아요.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주는데. 자, 시장군수는 인가 신청이 됐죠. 그죠? 그러면 얼마 안에?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주면 돼요. 이게 또 잘못됐네. 산정일이라고 신청일인데. 아니, 내가 발견했어. 아니라고요? 오셔요. 그럼 줄을 테니까. 49,980원 잔돈 가지고 오시면 제가 5만원짜리 주문이 5만원짜리 밖에 없거든요. 49,980원 가져오시면 2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달아 놓는 거로 외상하는 거로 하고 자, 그러고 공부해보시고 개별 통지하면 됩니다. 타당성 검증이 나오네요.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관리처분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검증하는 건데, 시장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다가 어디에다 합니까? 공공기관에다가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에 타당성 검증을 하냐면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비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언제 사업비하고 비교하냐면, 여러분, 사업 시행 계획 만들 때 이때 사업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추정 사업비가 나온다니까. 전체 사업비가 아파트 짓고 뭐 하고 뭐 하는데 5천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겠죠. 그럼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데 이때도 그 전체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이때 금액하고 여러분 사업시행계획 요때 전체 사업비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관리처분이 인가될 때, 요때 사업비하고 금액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2021년, 2년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배를 못 구해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철근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터진 게 어디서 터지냐면, 우리 수도권에서 어디서 터져버리냐면 둔촌주공에서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둔촌주공, 만세대가 넘습니다. 만세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구가 가구당 3명씩만 계산해도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면 웬만한 군 전체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사업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사업비하고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비하고 몇 프로 차이 납니까?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제대로 만들어졌나? 한번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사업비가 아니고 조합원 분담 규모.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기준으로 20% 늘어나요. 20%. 이거는 10%고
조합원 못 남기면 20%. 그리고 조합은 5분의 1이, 조합은 5분의 1입니다. 관리처분기가 신청이 있는데 15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에다가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숫자입니다, 숫자. 시험에 나오면 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올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비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의 다툼이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건설회사들이 시공사로 참여를 잘 안 한답니다. 확실한 단지 아니면 안 들어간대요. 예. 너무 골치 아프다고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못 구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충분히 건설사 입장도 이해가 되고 조합 측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툼이 지금 옛날에는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뭐 서로 수주하려고 난리였거든요. 메이저급들도. 근데 메이저급들이 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되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해가지고 오늘 착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상당수가 걸리거든요. 근데 사업이 지연되는 게 시공사 책임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지연되는 게 뭐 조합장하고 뭐 조합원들하고 다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지는 또 다른 데서 사업 시행 인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죠? 그러고 뭐 국가 정책이 또 정비 사업을 갖다가 장려하는 게 아니고 억제하는 정책을 쓴다든지 이러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자연스럽게 막게 돼 있다,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시공사 책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예상할 때는 2025년에 입주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샀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2025년이 됐거든. 근데 아직까지도 건물이 그죠? 튼튼하게 그러고 아직까지도 사업시행 인가도 안 떨어지고 정비사업 할 움직임도 아예 없더라. 그런 단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증가할까요? 공사비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타당성 검증하는데 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합은 얼마가 요구하면 돼요? 5분의 1. 5분의 1.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사업비하고 관리처분 인가할 때 사업비하고 몇 프로 차이가 나면 돼요? 10%. 조합은 분담 규모는 20%. 그리고 5, 10, 20입니다. 5, 10, 20. 5분의 1, 10%, 20%. 요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요 숫자 나오는 거. 3%, 5%, 10% 이러면 비슷한 거. 앞에서. 당연히 앞이지. DNI지. 당연히 앞이지. 어디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요? 예? 앞에서인데. 앞에서 어디서 봤을까? 응? 나는 기억나는데. 시험 안 치는 나는 기억이 나고, 시험 치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고, 큰일이다, 이거. 어디에서 났어요? 응? 그죠? 앞에서. 공사비에서 나왔죠, 공사비. 시공사 선정에 있어가지고, 시공사 선정할 때 공사비에서 거기 이게 비슷한 게 나왔죠, 숫자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공사비 검증. 3%, 5%, 10%. 129. 그 중간에 공사비 검증이라고 보이십니까? 그죠?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그죠? 요것도 토의동 소재가 얼마가 요구하면 돼요? 5분의 1은 똑같네요. 5분의 1은 똑같죠. 근데 사업 시행가 이전에 공사비가 얼마 늘어나면, 이전이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몇 프로? 10%. 이유는 5%. 한 번 하고 나서 또 할 때는 3%. 그죠? 됐습니까? 요 숫자가 이제 이게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타당성 검증,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하고 헷갈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모의고사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를. 문제 예고했다. 이게 약간 시사성이 있는 게, 정비사업은 약간 시사적인 부분들을 간혹 가다가 출제를 좀 하거든요. 주택법하고 정비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하고 지금이 공사비 때문에 다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냥 갈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증,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검증 해볼게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위 1, 2호에 해당할 때는 인가 신청 이전에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누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죠. 사업시행자. 이게 새로 들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는 게 새로 들었어요. 사업시행자. 이런 것들, 타당성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기준 나오죠. 관리처분계 일반적 기준은 세 가지. 면, 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한다. 너무 좁으면 증가하고 넓으면 막을 수 있다. 감소할 수 있죠.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다든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나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을 만 사람은 취득한 사람한테는 현금으로 만다 청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가 포인트입니까? 그걸 취득한 사람이 포인트입니까? 응?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된 토지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그죠? 취득한 사람한테는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포인트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할됐다는 말이 포인트가 돼요. 취득했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취득이 포인트예요. 분할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 분할해도 되죠.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100제곱미터씩 10개씩 분할했어요. 1-1번지부터 1-10번지까지. 누구 겁니까? 여전히 값 혼자 거잖아요. 그죠? 몇 개 받아요? 1개.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했다? 처분한 겁니다. A, B, C, D, E, F에게. 그걸 취득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뭐가 생긴다? 권리자가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분할이 포인트가 아니고 분할된 토지를 만 사람,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입치한지도 할 수 있고요. 분양 설계. 아까 분양 설계는 언제 날짜를 기준한다고 했냐면 분양 신청 기한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한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뭘 다 받아놓고 분양 설계를 합니까? 분양 신청을 다 받아놓고 분양을 설계하는 겁니다. 84A를 몇 개 지을까? 59A를 몇 개 지을까? 이런 것들은 뭐 하고 나서 분양 신청을 다 받고 해야 되겠죠. 그죠?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보류주로 정하거나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기준이 나옵니다. 주택 공급 기준은 뭐 알고 있는 겁니다. 몇 개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한 개,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 한 세대나 한 명이 한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공유를 해도 몇 개 줍니까? 한 개를 줍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다주택 공급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1번. 2명 이상이 한 개의 뭐를 공유했더라? 토지를 공유했어요. 토지.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공유한 경우 위에 쓸래요? 건물 X. 건물 아닙니다. 건물을 공유한 게 아니고 뭘 공유했더라? 토지를 공유했는데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별도로 봐야 된다?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좀 특이하냐면 공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조건 몇 개 준다고 알고 있습니까?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뭐를 공유하면 토지를 공유했죠. 토지를 공유했다고 여러 개 주는 게 아니고 토지를 공유를 했는데 조례에서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그러니까 조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한 수만큼을 줄 수 있답니다. 자, 소유한 수만큼을 주는 게 여러분들 입치한지에서 배운 겁니다.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의 토지동 소유자한테는 가진 것만큼을 줘요. 다만 투기가을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한 개를 줍니다. 투기가을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규소역 넣죠. 근로자 숙소.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가지고 있죠.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2개를 샀다. 그러면 2개를 다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가지가 가진 것만큼을 받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 특이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입치한 데서 다 받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도 줄 수 있죠. 3번이 여러분 앞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1+1. 1+1에서는 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1이 중요하죠. 원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난 150제곱미터 주세요. 난 150제곱미터 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요 +1이 문제죠. +1.
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또는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두 개를 줄 수 있다 없다 있고 이 중 하나의 주택은 이 중 한 개 주택은 플러스 1을 말합니다. 플러스 1은 전용 면적 얼마란다? 60 이하.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매 안 됩니다. 전매도 안 되고 알선해도 안 돼요. 알선할 수 없다. 전매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못 팔아요? 3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러분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재건축은 몇 개 줬어요? 가진 것만큼 줬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입니다.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몇 개가 줍니까? 3개까지 줘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 재건축만 언급이 있죠. 고로 재개발은 언급이 없죠. 재개발은 몇 개 준다는 얘기입니까? 1개. 재개발은 무조건 1개입니다. 재개발은 무조건 1개.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밀, 억제, 권역, 안, 박. 재건축은 과밀 안에서 재건축을 몇 개 받아요? 3개. 밖에서는 가진 것만큼. 그죠? 재개발은요. 안에서 몇 개? 1개. 밖에서도 몇 개? 1개. 이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재개발은 별도 예외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원리원칙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적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택 공급. 중요한데 시험에는 뭐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출제하는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거는. 이거 내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 현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자, 이것도 잘 내죠.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관리 처분. 뭐하고요? 개선하고 재개발만 그래요. 재건축 아닙니다. 여기서 정비구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하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에서 누구를 빼버린다? 지상권자를 빼고 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상권자 빼고입니다. 재개발하고 개선사업에서는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맞다, 아니다? 맞죠? 각각 각이니까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맞잖아요. 그죠?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있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는 맞는데 나중에 분양 대상에서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청산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상권자 제외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효과인데 이건 아까 했죠. 그죠? 관리처분계획이 되고 나면 건물을 뭐 해버린다? 철거해비죠. 기존 건물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건물을 철거한다. 근데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니까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관리처분 인가되니까 건물이 철거될까 아이가? 건물이 철거되니까 사용수익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까 했잖아. 에이 왜 그래? 다 봤는데 볼까 다시. 관리처분이 인가되죠. 그 기존 건물 뭐 한다? 철거하죠. 철거하니까 사용수익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사용수익을 못 하니까 임차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돈 내놔라 얘기할까 애가? 임차권자 보호 좋지. 그죠? 그래서 사용수익을 정지하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 토지 건물은 사용수익을 만다 스톱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았다든지 손실보상의 협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사용수익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비구에 가보면 한날 1시에 이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차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사는데 만약에 시행자가 동의를 해줬어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이사를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임대차 계약이 8월 30일 날 됐기 때문에 나는 8월 30일에 이사 갈게 라고 하니까 시행자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사용 수익해도 돼? 안 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다든지 그리고 손실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번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용익권자 권리조정이 나오네요. 용익권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아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적어놔. 돈 내놔. 환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좁다. 여기서는 돈 내놔라. 구분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죠. 정비사업 사용수익을 모르니까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겠죠. 계약을 해지하는 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금전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 앞에 생략된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인, 소유자에게 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의 자금 여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그럼 시행자에게 행사를 하니까 시행자는 본인이 줘야 될 돈이 아닌데 불구하고 대신 줬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불러요? 대위변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효과로서 뭐가 생긴다? 구상권이 생기겠죠. 시행자는 지가 줄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신 줬거든요. 그래서 당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소유자가 구상권 행사인데 구상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유자가 받을 새 아파트 레미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 압류할 수 있죠. 압류해버리면 저당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지상권 전세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때는 뭐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간 규정을 정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건물을 철거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최단 존속기간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기간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그 계약이 언제 체결됐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됐죠. 그러면 그 임차인은 기간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가라. 어떻게? 조용히 나가야 돼요. 조용히. 그럼 다르게 반대로 해서 갈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기간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돈 받고 나가래요.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금을 주고 안 주고 기준적으로 내려잡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특약에다가 반드시 적어요. 반드시. 그죠? 본 계약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요. 그리고 언제도 적는 경우가 있냐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계약을 하면서도 건물이 이제 곧 철거될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소문이 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놔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2025년 6월 30일 날 인가고시가 있는데요. 계약을 갖다가 인가고시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 주택은 우리가 곧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철거한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라고 특약을 적었어. 그죠?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관리처 인가 이전에 계약을 했거든. 그죠? 그러고 나서 건물이 진짜 이제,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철거되는 거야. 그럼 그 임차인은 특약이 있잖아. 그죠? 그럼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강행규정이라서 그래요. 그 이전에 체결하면,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이거든. 그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적어 놓는 이유는요, 임차인들이 그걸 알까 모를까?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전에 체결하면, 그죠? 어떤 특약을 적어놔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갑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참, 여기서?
뭐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기간만 정의하지. 이걸 어떻게 내냐면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X.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한다니까.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다 적용을 한다니까요. 뭐만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간에 동그라미 해놨잖아, 내가 지금. 그 기간에 동그라미 해놨다니까. 그죠? 요 유사한 걸 또 본 적이 있죠? 비슷한 거. 응? 아, 본 적은 없네. 뒤에 나오네. 리모델링에도 이런 게 나와요. 리모델링에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진단이나 조합 설립 인가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면 그때도 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오늘 배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평가 아까 했죠. 자, 재산평가 한번 봐봐요. 한번 보고 봅시다. 했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했노? 이런 표정을 지어가지고. 자, 재산평가. 자, 재개발은 재산평가를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날짜 기준한다? 재산평가는 언제 날짜 기준한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 기준에서 재개발은 시장군수가 추천 계약한 간평업자 몇 명, 2명 이상인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고, 재건축은요,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몇 명, 1명, 그리고 조합 총회에서 선정한 사람 몇 명, 1명이 평가한 금액을 만다 산술 평균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이것도 중요하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할 때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자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전원 합의하면 돼요. 전원 합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 전원 합의하면 다 됩니다.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됩니다. 음악버터가 뭐 이러는 거죠. 전원 합의해가지고, 야, 이거 그냥 복지단체 기부하자. 우리 돈도 많은데.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지. 전원 합의인데 왜 안 돼?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되지. 이 전원 합의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네요.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시장 운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몇 명, 2명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합니다.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명. 그리고 재건축은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몇 명? 1명. 조합 총회에서 몇 명? 1명. 총회 의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걸 만다 산술 평균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이야기했냐면 감정평가 비용은 선납이 원칙입니까? 혼합이 원칙입니까? 선납.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에게 법인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 필요한 비용을 만다 미리 예치합니다. 미리 예치. 남는 게 있으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돌려줍니다. 나중에 정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이. 권리산정기준이는요, 별게 아니고, 자, 전부 실리요. 이것도 배웠어요. 개발법에서 이미. 자, 전부 실리요. 갑이 5,0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분할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있죠. 을이 나대지에 을 혼자 소유했거든요.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A, B, C, D, E, F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권리자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권리자 몇 명이에요? 권리자 몇 명이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넷까지 할 필요 있나, 이게? 특이해. 특이해. 진짜. 하나, 둘, 셋, 넷은 무슨 하나, 둘, 셋, 넷. 이거 배운 적 있죠?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죠.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기준 날짜를 잡죠. 언제 날짜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반대해서 가면 공람 공고일 이전에 하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이랬잖아요. 그죠? 뭔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권리자가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어요. 1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다고. 그죠?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요거 분할해가지고, 요걸 AB가 취득을 한 게,
AB가 취득을 한 게 언제 했냐면요. 이때 했어, 이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이때 하면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그래. 그죠?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언제 했을 때, 알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도 언제 했을 때, 알고 했을 때. 알고.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했을 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기준 날짜로 잡았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이 보니까 뭐 한번 봐봐요. 이거 지금 적어놨습니다, 제가. 권리자가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고 돼 있죠. 한 필지가 여러 개로 분할돼 버립니다. 그냥 줄질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수필지로 나눠진다니까요. 두 번째,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집합 건물이 아닌데 집합 건물로 바뀌어요. 즉,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어버려요. 다가구 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로 바꿔빈다? 다세대로, 연립으로 바꿔비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권리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 건물을,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주택을 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토지와 주택 등 건물로 분리 소유합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는 지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을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에서는 각각 각이거든.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또는 공동주택을 지었죠. 그럼 권리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전유 부분을 분할해버렸어요. 전유 부분을 분할해서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즉 1, 2, 3, 4, 5의 공통점은 권리자가 뭐하더라? 증가하는 경우예요. 지금 공통점은. 그래서 권리자가 증가하죠. 보시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 사유가 뭔데요? 응? 왜 그래? 권리자가 증가하는 경우지. 그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 고일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따로 정하는 날. 이걸 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준일. 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물이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기준일을 딱 정해버리면요. 그 이후에 장난치죠. 그러면 안 줘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여러분 권리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 정비구역의 면적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 제곱미터인데 10만 제곱미터가 지정될 때 조합원 숫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분할하고 그다음에 다세대 짓고 그죠? 분양하고 등등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1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1000명이 나눠 먹을 걸 몇 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1100명으로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가 침해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이후에? 기준일 이후에. 그러니까 기준일을 따로 정해줘요. 7월 1일 이렇게 딱 정해주면 그 날짜가 기준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다르게 해석하면 기준일 이후에 기준일을 정해주는데 어떤 정비구에서 기준일이 나오거든. 그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하든지 공인중개사는 기준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매매하든지 기준일 이후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된 그죠? 주택을 매매하든지 할 때 긴장을 바짝 해야 된다. 그거 매매해가지고 대형 사고 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일을 갖다가 그 정비구역에서 그 하시는 분들은 적어 놓습니다. 날짜가 나오거든요. 7월 1일이면 7일을 적어놔요. 명심해야 되죠, 그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게 분할됐네라고 하면 언제 분할됐는지를 봐야 돼. 기준이라고 맞는지를 봐야 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기준일 이후에. 그래서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할게요. 기준일을 정해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이런 장난을 치죠. 권리자가 늘어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권리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재개발은 여러분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지어야 되죠. 지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두 번 나오거든요. 주택법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한 번 나오고. 그죠? 근본적인 차이는요,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공급을 할 때 토지 가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가격을 받아 안 받아? 팔 때. 그러니까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임대주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조합이 임대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왜 그래. 표정이 갑자기,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다, 지금. 아니, 이제 요런 지었다가, 여기서 100세대 임대가 있다니까요. 임대주택을 15%로 지어야 돼요. 조례가 정하는 범위만큼 지어야 되는데 100세대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요 임대주택 100세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에서 임차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도한테 이걸 팔아버린다고. 시도한테 시도라고 가정을 하면 얘한테 줍니까? 팝니까? 팔죠. 팔 때 싸게 비싸게? 싸게 팔죠. 그러면 야 샀지. 야가 누구를 모집한다? 임차인을 모집한다니까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모집하겠죠. 그럼 얘들이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와가지고 임대료를 주면 된단 말입니다. 뭔 문제 됩니까? 자, 그러면 야가 조합에서 시행자가 그죠? 시도한테 이걸 매매할 거 아닙니까? 매매할 때 건축비는 당연히 받겠지. 토지비를 받냐고 안 받냐고. 토지를 받아 안 받아?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게 딱 다 하는데 시험 문제만 모르는 거야 지금. 토지비를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이게 안 받는 게 있다고 또. 어디 가면 또 임대주택에서 토지비를 안 받는 게 있어. 토지를 기부 체납해버린 데가 있어요. 그래 주택법이지. 주택법에도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주택법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 지을 수 있어.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착해 안 착해? 착하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풀어준다고. 용적률을 풀어주니까 연면적이 늘어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토지 가격을 기부 체납한단 말입니다. 용적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 지을 수 있어요. 지어야 된다니까요. 지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토지 가격을 받는다고요. 단 토지 가격을 계산할 때 시세만큼 계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토지 가격을 언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냐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입니다. 그 날짜 기준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 시군구가 지자체장이죠. 우선 인수권이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국장한테 주공 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수가격 나오죠. 인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중 건축비에다가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토지 가격은 논에 어디 날짜 기준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아니다? 기부 체납이 아니다. 적어놔라잉. 적어놓을래요? 기부 체납 X. 기부 체납은 어디에 있다? 주택법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공법 전체를 비교하면서 숫자라든지 헷갈릴 만한 것은 싹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 있어요.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죠. 국장시도 시군구는 주택공사는 정비구역에 있는 세입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90 미만 건물만 가지고 있는데 40 미만 야들의 요청이 있으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가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거든요. 요거로 바꾸어서 줄 수도 있다. 누가 요청해야 돼요? 토지만 가지고 있죠. 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를 소유했는데 건물은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요. 얼마? 90 미만.
그리고 바닥 면적이 40 미만인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건물만 가지고 있어. 토지는 안 가지고 있고. 얼마? 40. 여러분, 40 미만은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택, 건물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야. 주택은 아닌데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대요.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현장에 가면? 예를 들자면. 응? 바닥 면적이 40이에요.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해. 근데 주택은 아니란 이야기야.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은 아닌 거지. 근데 토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뭐가 있을까? 어? 떡볶이집, 떡볶이집. 떡볶이. 아니, 떡볶이를 파는데 방이 한 칸 있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 재개발지에 가면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안 가지고 있어요? 토지는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무허가 건물인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을 분양해버립니다. 그런 주택으로 전환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저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2번 나왔어요, 벌써. 지분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분형 주택은요, 주택공사가 내하고 지분을 가지는 겁니다. 지분형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일 때 주택공사일 때입니다. 시행자가 주택공사일 때 내하고 주택공사하고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몇 년? 10년입니다. 그리고 지분형 주택은요, 전용 면적이 얼마? 60 이하. 소유 기간은 몇 년? 10년.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줄만 쳐놓으세요, 숫자. 그리고 지분형 주택은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공급한다. 이 포인트죠.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가격이 지분형 주택 분양가 이하에 해당하더라. 지분형 주택의 분양가가 2억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억이더라. 그러면 되죠. 두 번째, 정비구역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돼요. 세 번째, 철거되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일절 가지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뭐 하면 하나만 충족해야 됩니까? 모두 충족해야 됩니까? 모두 충족하죠. 그럴 때는 지분형 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분주택에서 포인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놓은 거는 이겁니다. 이거. 전용 면적 얼마? 60, 85로 내죠. 85로. 누구하고 공동 소유하는 겁니까? 네, 주택공사하고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주공이 준공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준공인가를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하면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을 보고 이 경우 주공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뭐 해주면 된다? 통보해주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우리 준공인가 받았습니다. 라고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그죠? 분양 대상자에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준공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시장군수는 효율적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전문기관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잘 됐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보에다가 하면 된다. 고시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죠. 그리고 준공인가 되기 전에 완공된 건물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똑같죠. 이거는 뭐, 개발법도 그렇고, 주택법도 그렇고, 건축법도 그렇고,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못 합니다. 못 쓰게 돼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쓰는 경우가 있다.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미리 쓰게 허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완공된 건물에 전기, 수도, 가스, 난방이 갖추어져 있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관리 처분 계획에 적합하고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그죠? 이러면 미리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있다 없다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허가받고 쓰는데요. 다만 시장군수가 만약에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때는 허가 받겠습니까? 지가 지한테 허가 받을까요? 아니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면 허가를 안 받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되기 전에 사용 허가를 내줄 때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부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한번 봐봐요. 정비구역 지정은 자 중요하네.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정비가 뭐 된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데 그 간로안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만약에 수립할 때는 이전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시험에서 정말로 잘 내는 지문입니다. 정말로 잘 내는 지문입니다. 지문으로. 언제 해제된다고요? 정비구역이 언제 해제된다고요?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그 다음 날. 근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지구 단위로 관리를 하면 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여러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냐하면 조합은 존속합니다. 청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해산총회. 조합은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개정된 내용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얼마 전에 개정된 건데. 그러니까 준공인가 고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정비구역은 해제돼야 한대요. 되죠?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조합은 청산 업무를 하게 되면 조합은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물권 변동이 되고 등기를 하고 이런 절차가 막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조합장 입장에서는 빨리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천천히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왜요? 그렇죠. 그렇지. 그죠? 내가 고난을 빨리 내려놓기보다는 계속 지고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사업을 질질 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써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기간을 갖다가 지금은 산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개정된 지가 4, 5년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유력하거든요, 이거. 자, 봐요.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조합장이 1년이 지나도록 해산 총회 소집을 안 하죠. 그러면 조합은 5분의 1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서 조합은 5분의 1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해산을 의결할 수가 있다. 시장군수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의결을 안 하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뭐 해버린다?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버립니다. 시장군수. 해산을 의결하거나 인가 취소되면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청산 직무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준공인가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의제받는 준공검사 인가 등은 또 받는 게 아니고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한번 봐봐요. 시장군수가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 고시라면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 의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관계행정위원회가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간의 장이 얼마 안에 10일입니다. 아까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는 며칠 안에 관계행정위원회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간에 얼마 안에 의견을 주라고 했습니까? 30일. 그리고 준공인가에서는 며칠? 10일. 정비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다른 데는 다 며칠이라고 했어요, 제가. 건축법은 며칠? 15일. 여기서 이걸 한번 모아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헷갈리죠. 이거 표시만 해주세요. 정리할 겁니다. 표시만 해주세요, 지금.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들어갈게요. 물권 변동이죠.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되고 나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나 건물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내용을 공보에다 만다 고시하고 시장공사한테 만다 보고하죠. 요 고시가 그 유명한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이 고시가 공보에 이전했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게 이 고시예요. 이 고시가 아까 그 고시란 말입니다. 이 고시라니까요. 이 고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시가 되면 그 다음 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적어놔. 이 고시 밑에다가 이 고시가 그 고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권리 확정. 대지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고시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했죠. 종전 토지 건물에 존재하는 각종 대항력이 있는 권리는 여러분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변동됐죠. 그러면 옛날에 붙어 있던 각종 권리는 새로운 물건으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자동, 수동? 자동. 그러니까 은바아파트 101동 401호에 국민은행에서 5개 건조장을 설정했는데 레미안이 지어져 가지고 그 소유자가 그죠? 110동 2501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의 저당권을 레미안 110동 2501호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자동 수동? 자동. 그 설정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등기로 들어갑니다. 등기는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아까 사업 시행자가 한다고.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 없이 한다고 되어 있죠. 다른 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등기 안 돼. 개발법에서는 다른 등기 원인을 정리하면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다르다니까요. 이 환지 등기하고 이거 등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나중에 정리는 따로 할 건데 확인할게요. 104 중간에 3번 환지 등기 찾았습니까? 자, 1. 등기 주체. 누가 하는데요? 사업 시행자. 이거는 똑같네. 등기 시기. 환지처분 공고 며칠? 14일. 갈로 안에 정비법은 언제라고 됐어요? 지체 없이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등기 여부. 환지처분 공고가 옛날부터 환지 등기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단 등기 신청인이 증명을 하면 다른 등기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정비사업은 다른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면 금지라는 게 다른 등기 아예 못 하죠. 환지 등기가 정비법에 따른 등기가 되기 전까지 다른 등기 일지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 나오네요. 똑같네요.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금액이 크면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잖아. 돈 안 내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강제징수합니까? 아이, 강제징수야. 왜 그래? 시장군수는 직접 할 수 있죠. 강제력이 있으니까. 깡패니까. 근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위탁, 수수료 4%. 위탁 4%. 에이, 똑같잖아. 환지에서 배운 거하고. 그 다음에 공탁. 청산금을 주니까 안 받네. 따라다닙니까? 공탁합니까? 공탁. 소멸시효.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버린다. 똑같죠? 5년. 소멸시효 몇 년? 5년. 공법에서 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몇 년이 원칙이라고 했나요? 제가 5년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조세 소멸시효도 몇 년입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제가 5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챗 GPT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죠? 그때 이야기할 때 여기 서가지고 이야기했어. 그거 다 기억나. 그 다음에 저당권의 물상대의 청산금을 지급하기 청산금은 그 지급을 하기 전에 뭐 하면 된다?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상대의를 할 수 있죠. 지급하고 나서 압류하는 게 아니고 언제 압류한다고요?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다 닦아 쓰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저당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전자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이 나오네요. 청문. 요거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줬다가 뺏어가는 거죠. 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입찰자 참가 제한할 때, 이럴 때는 청문회 거쳐라. 됐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청문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부에서 몇 개 있냐면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시험은 국토계획법하고 주택법에 있는 청문 사유가 시험에 좀 잘 냅니다. 잘 논다기보다는 그게 좀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잘 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 내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국토계획법과 주택법에 있는 청문의 사유가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법은 출제되는 게 아주 이례적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권리를 줬다가 말 때 뺏어올 때 바로 취소하지 말고 뭐 한 다음에 청문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해주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이 나오네요. 자, 주택법인데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주택법 정리할게요.